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박정희 시대의 공안사건과 인권 문제입니다. 이 박정희 시대를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이 공안사건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안보 대응이 과연 인권 침해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박정희 시대에 어떠한 안보 위협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공안 사건의 사례도 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박정희 시대의 안보 사건을 재평가하면서 이것과 인권과의 이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맺는 말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과연 그 박정희 시대 때 정당한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 인권 침해였는가 하는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박정희 시대의 이 공안 사건 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박정희 시대를 평가하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당시에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적화, 이 공사나 공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막아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간첩사건이나 또는 공안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잘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정희 시대 때 튼튼한 안보가 지탱되지 못했다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존재치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 박정희 시대를 재평가하는 데서 중요한 이러한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이 박정희 시대의 안보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재평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안보 위협이 그때 당시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게 5가지 안보 전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안보하면은 직접 북한과 경계하고 있는 제1전선, 이 전방전선만을 얘기하는데 이 전방은 휴전선, 해상분계선, 공중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제1전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제2전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후방전선입니다. 여러분, 전시에는 북한의 무장공비와 관련되는 적의 특수부대가 직접 침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도 북한 간첩의 지령에서 잘 훈련되고 양성된 세력이 우리 내부에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그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안보 위해 세력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안보 전선이 한반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밖에서 해외에서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단체나 친북 세력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이 서로 지금 대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서방 이 유럽 쪽에 우리 교포들도 친북 인사와 친대한민국 인사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상태가 해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전선은 새로운 안보 영역인 사이버 전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매우 강하나 박정희 시대 때는 이 제4전선, 사이버 전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온라인 공간이 안보 공간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전선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선이 뭐냐? 국가 주요 기관에 침투한 바로 이 스파이 전선입니다. 안보기관이나 정부 주요 부처에 간첩이 침투를 해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전선, 이렇게 크게 5가지 전선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 박정희 시대에는 제1전선 전방전선과 제2전선 후방전선, 제3전선 해외전선,
제5전선 스파이 전선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북한의 안보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박정희 시대 때 어떠한 안보협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이 박정희 시대를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소위 5.16 군정기, 이 군사정권기죠. 이 군정기. 해서 1961년 5월부터 이제 완전히 민정으로 이양되기 전까지 1963년 12월까지가 바로 제1기입니다. 5.16 군정기라고 하죠. 그 다음 제2기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제3공화국이 열리는 거죠. 1964년 10일부터 유신이 시작되기 전까지 1970년 10월까지가 제2기입니다. 그리고 이름하여 유신시대 제4공화국이 등장한 72년부터 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바로 그때까지가 제3기입니다. 이때 그 안보 사건의 그 통계를 한번 내보면은 제1기 때 5.16 군정기 때 간첩이 150회 침투했습니다. 이 적발된 통계만 의미합니다. 군사 도발이 14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2기 때 3공화국 때는 무려 900여회입니다. 900여회 간첩이 침투하는데 평균 3, 4일마다 한 번씩 간첩이 침투했어요. 적발한 거면 그렇습니다. 적발하지 못하고 우리 쪽에 은밀하게 침투한 데이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군사 도발이 330회. 정말 이때는 정말 남북이 군사적으로나 또는 이 비합법, 이 간첩 공간에서 엄청나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신시대 때는 간첩 침투가 한 110여 회, 군사 도발이 60회입니다. 이 제3공화국 63년부터 70년 사이에 엄청난 북한의 대남 공작이 시작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휴전협정 이후에 1953년 7월 이후에부터 작년 말까지 무려 한 3천여 건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간첩 침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50%가 박정희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에 바로 대한민국 전체 이 현재까지 전체 이 안보 사건 중 50%가 박정희 시대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국가 안보 측면에 있어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도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구별이 되는데 바로 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구사하면서 잠시 남북 대화로 돌입했다가 또다시 대남 B타입적인 군사 도발을 벌이는 이러한 그 엄중한 시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시대 이제 5.16 군사혁명을 성공하고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에서는 바로 이 군사평화의 의장인 박정희 의장을 갖다 포섭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거물급 간첩이 난파되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간첩 황태성입니다. 이 사건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간첩 황태성은 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해방 전부터 조선공산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복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대구 10월 폭동에 연루되다가 1940년 10월 달에 월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대구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이 박상희와 친구 관계에 있었습니다. 해서 박정희 의장이 그 당시에 이 박상희를 자기 친구 형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서로 당연히 알고 지내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 박정희 의장이 대구 사범을 다닐 때, 대구 사범을 다녔을 때 그 잠시 황태성이
교편을 잡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또 한편으로 자기 대구 사범의 스승이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런데 5.16 군사혁명이 시작되니까 북한에서 그 당시 군사혁명의 실세가 누구냐? 바로 박정희다. 그 박정희를 어떻게 포섭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제 이 남노당 계열의 우월북자 중에서 이 거물급을 친교 관계가 있는 연고 관계에 있는 거물급을 갖다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서 외무성 부상을 지냈고 또 상업성 부상, 무역성 부상, 우리한테 차관급입니다. 를 지낸 바로 황태성이를 발굴해가지고 황태성이를 직접 난파를 시켜서 당시 박정희 의장을 갖다가 포섭할 것을 지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실권자인 소위 그 박정희 장군을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서 바로 간첩을 난파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30일 날 난파됐죠. 그러니까 5.16 군사혁명이 성공한 지 불과 3개월 좀 지났는데 벌써 난파시켰어요. 황태성이가 누구를 만나느냐? 직접 박정희 장군을 못 만나니까 당시 그 박정희 장군의 형인 박상희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바로 이제 그 당시 군사혁명의 실세인 김종필, 이 김종필의 바로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종필의 장모를 먼저 만나가지고 이 장모를 통해서 저희 김종필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면담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이 황태성은 스스로 밀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간첩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죠. 이게 이제 그 황태성 사건입니다. 만약에 당시 박정희 의장이 만약에 그 과거 황태성과의 인연 등을 고려해서 황태성을 직접 만났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박정희 의장의 과거 남노당 군사부장의 경력이 소위 색깔론으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바람에 박정희 의장은 색깔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례는 뭐냐면 북한이 5.16 군사혁명 이후에 최고의 실권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바로 가장 가까운 인사를 난파시켰다는 바로 이 사건, 북한의 그 안보 위해 공작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간첩 황태성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공화국으로 접어듭니다. 이 3공화국에 접어들면은 이제 민정기죠. 정치로 이제 박 대통령이 전역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제3공화국이 열리는데, 이때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기습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31명의 북한군 특수부대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청와대 뒷산에서 검거가 됐죠.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두 명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살되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은 체포되면서 치안국에서 숨겨놨던 수류탄을 터뜨려 죽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김신조, 바로 이 김신조 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 기습도발 사건, 박 대통령을 직접 암살하겠다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진출했으니까 대단한 안보 위협이죠. 또 68년 1월 달에는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함이 공해상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포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에 무려 100명이 넘는 무장공비가 울진 삼척 지역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해방구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 유명한 이승복 어린이 사건 있죠.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말을 했다고 무참하게 사육을 당한 우리 이승복 어린이도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1969년 4월 달에는 미국의 120이라는 이 정찰기가 고공으로 정찰하는데 이걸 갖다 격추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이. 정말 상당하게 지금 심각한 이런 남북 간의 갈등이 발생했죠. 또 대한항공 칼기를 갖다가 납포해서 직접 북한으로
끌고 갔죠. 69년도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뭐 300여 도발이 시작됐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북한의 대남공작 지도부가 바로 이제 B타입적인 군사 모험지 노선으로 나가면서 바로 이들이 이제 대남공작을 군이 장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당시 허봉하기 민족 보유상이 있고 그 다음 민족 보유상 밑에서 대남공작 담당 그런 이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B타입적인 군사 모험지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소위 대남공작이 전투화 전장화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그 당시 간첩 사건을 보면은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인혁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964년에 인혁당 사건하고 또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2005년도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무죄 받은 사유는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동베를린에서 일명 동백린 간첩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67년도에 상당히 시끄럽고 68년에는 북한의 대남 제당인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져서 상당히 이제 우리 내부가 안보적으로 흉흉한 이런 상태가 조성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통일혁명당, 약칭 통역당 사건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결정된 최대 규모의 대남 지하당이었습니다. 무려 관련자 158명이 검거되었고 50명이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60년대 최대 규모의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총책 김종태가 사회에 걸쳐서 북한에 가가지고 직접 김일성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들한테 압수한 미화 7만여 달러라든지 화나 뭐 엄청난 공작금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당시에 그 통일혁당은 벌써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목표로 우리 국내에다가 지하당을 갖다 결성한 겁니다. 이게 통일혁당 사건입니다. 자, 이름하여 진보정부, 이 좌편향 정부 시절에도 역사를 재조명한다 할 때 이 통일혁명 사건은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지하당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살아남은 사건이고 인혁당이라든지 다른 사건들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간첩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우리 국내에 침투한 무장공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그 대공수사기관에서는 31명의 무장공개 중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9명을 다 사살했습니다. 추적에 사살을 했고 이제 2명이 생포됐는데 1명만 김신조 씨만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북한 특수부대의 유니폼을 갖다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울 만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뭐냐? 청와대 내부 약도가 나온 겁니다. 자, 청와대는 특급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소위 그 건축물 내부의 위치는 사실상 1급 그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총무국하고 경호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 목적상.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하는 이 건물 안에 1층에 어떻게 누가 배치가 되어 있고 2층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집무실이 어디고 어디가 경호원들이 있고 이러한 청와대 내부 확도가 나왔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그림을 청와대 내부 확도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공수사팀에서는 과연 누가 청와대 내부 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냈을까? 북한 안에 우리 청와대 내부에 북한의 협력자나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품고 계속 비밀리에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당사자가 밝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박종규 경호실장을 수행하고 있는 여자 경호관
바로 김옥화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김옥화라는 여자가 바로 그 문제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김옥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까지 침투한 북한의 간첩망입니다. 이 김옥화는 누구냐? 여러분, 이 김옥화 사건은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옥화 간첩 사건에 대해서 내막이 전혀 노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사를 연구하면서 또 대한민국 현지 경찰청 소속의 대공 연구관, 분석관으로서 각종 간첩 사건이라든지 공안 사건을 계속 연구하고 리뷰하고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김옥화 사건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안 나와요, 김옥화 사건 자체가.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김형욱이라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던 김형욱 씨가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소위 김형욱 회고록을 세 권 썼는데 그 회고록 상에서 이 김옥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언급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김옥화 사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월간 조선에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그 세미나 때 제가 이 김옥화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옥화는 누구인가? 제 2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시대의 공안사건과 인권 제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이 박정희 시대의 이 공안사건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인권 침해 공세 등등에 대한 올바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1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당한 북한의 안보 위협 사태에 대응한 간첩 사건이나 등 공안 사건이 과연 이게 인권 침해인가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안보 사건을 크게 박정희 시대를 3기로 나눠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2기 제3공화국 시절에 이 간첩 사건 중에 그동안 공개가 안 된 사건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청와대에 침투한 여간첩 김옥화 사건입니다. 이 김옥화 사건은 이제 그 배경이 청와대에 침투한 1.21 사태, 대통령을 저격하겠다고 암살하겠다고 침투한 이 그 무장공비의 유류품을 갖다 분석하다가 그 안에서 바로 청와대 내부 지도 약도가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주 핵심부에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약도를 그린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해서 청와대 내부 시설에 대한 것을 샅샅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옥화라는 여자가 바로 청와대 경호실장인 박종규 경호실장을 수행하는 여자 경호관이기 때문에 이 박종규 경호실장을 대동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까지 따라다니면서 곳곳을 다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청와대 내부 약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옥화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옥화는 서울의 유명한 여자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유학생 남자, 남학생하고 사귀었죠. 그러다 결혼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이 남편은 이미 독일 유학 시절에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옥화는 화려한 스펙을 바탕으로 청와대 여자 경호비서관으로 취직을 하고 남편은 이제 아마 지방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김옥화가 경호실장을 갖다 수행하는 경호여비사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비롯한
청와대 주요 핵심 시설을 다 같이 다녔습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벌듣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요청을 받고 청와대 내부학들 그래서 남편을 건넸고 남편이 바로 이 북한에게 이 입수한 이 정보를 갖다 전달해가지고 바로 그 지도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당당하게 침투한 겁니다. 물론 아주 비합법적인 비공개로 청와대 뒷산까지 나왔어. 세검정까지 진출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소위 안보 위기가 닥칠 우리가 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암살하는 그런 공작에 청와대 뒷마당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김옥화 사건으로 이제 아까 중앙정보부에서 그 내부 협조자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김옥화로 이제 좁혀졌죠. 해서 이 김옥화를 갖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하고 경호실장하고 큰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김영욱 회고록에서 읽은 이 김옥화 사건을 제가 접하고 김옥화 사건에 대한 우리 공안 당국의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막 찾았는데 리스트에 김옥화 사건이라는 간첩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고 이제 어렴풋이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보안경찰, 대공경찰이죠. 간첩 전문 업무를 주로 하는 대공경찰 간부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서울 모 경찰서 이 대공과정을 맡고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 김옥화 사건을 소개하자 그 강의를 듣던 그 교육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 김옥화 사건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파견을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김옥화 연행무죄를 놓고 경호실장하고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꺼내들고 막 싸우는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막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김옥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을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김형욱이가 말한 이 김옥화 사건이 사실이구나. 왜? 리스트에 없으니까요. 각종 자료를 찾아봐도 김옥화 간첩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시 서울시내 대공과정을 하고 있던 그분의 그 증언으로 제가 이 김옥화 사건의 전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옥화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1968년, 그 전에 67년, 벌써 이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핵심 기관인 청와대 안에 북한이 침투시킨 간첩망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안보 위협입니다. 엄청난 안보 위협이에요. 바로 이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이 청와대 내부에 북한의 간첩 협조망을 침투시킬 정도로 대단히 공세적이었고 자신있게 힘에 의한 대남 공작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 정교한 대남 공작. 이런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철저히 이념적으로 대립이 돼가지고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는 이런 그 시기에 안보 위협 사건을 바로 하나씩 막아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사건을 제대로 대응해서 막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박정희 시대 공안 사건을 조작이다 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러면서 그 조작의 결과는 뭐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다. 상당수 간첩 사건이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다 라는 걸로 그 당시에 안보 위협 대응 사건을 갖다가 정당하게 평가를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역사 해석이 아니고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3기입니다. 유신 시대 때 어떤 안보 위협과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 1970년 8월 15일 날 8.15 권투 행사를 하는데, 경추 행사를 하는데 문세강이라는 이 북한이 침투시킨 조총련계 간첩 문세강이 직접 대통령 행사장에 나타나서 대통령을 죽였다고 저격하다가 결국 대통령 저격은 미수로 돌아가고 유영수 영부인이 대통령 영부 유영수 여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죠.
이게 바로 박 대통령 저격 유사 사건입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북한의 간첩이 일본을 통해서 침투가 되었고, 비표도 없는 간첩이 행사장 안에까지 그 삼엄한 그 경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버젓이 행사장 안에 있다가 대통령한테 권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정말 일촉즉발의 대한민국 안보가 살얼음같이 정말 위태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또 76년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터졌죠. 판문점에 도끼로 미 병사를 갖다가 도끼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미 헬기가 피격되고,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신 때만 해도 땅굴이 총 4땅굴까지 발견됐는데 제1땅굴이 나왔어요. 연천 쪽이죠. 여러분, 이때가 74년 11월 달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72년에 7.4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남북이.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난 직후에 바로 북한은 남춘용 땅굴을 굴착해가지고 만들어놨죠. 이게 74년 11월 달에 적발이 된 겁니다. 우리 시간대. 그 이후에 땅굴이 박정희 시대에만 제3땅굴까지 3개가 나왔어요. 만약 이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대규모 북한군이 휴전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접 기습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내부적으로는 여간첩 통역당을 재건하기 위한 여간첩 최성 사건이 터졌고요. 바로 이제 인혁당 재건의 사건. 이건 이제 2007년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뭐 무죄 받은 건 무죄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죠. 대한민국 합법적인 사법 절차에 의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다음 민청항 사건도 있었지만 이것도 2007년도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뭐 거문도 침투 간첩이라든지 많은 간첩 사건이 있었죠. 특히 북한은 그 홍콩 마카오에서 최원희 신상홍을 납치해서 해외에서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리고 가고 한 일도 터졌습니다. 또 뭐 간첩성 격침 사건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유신 시대 때 발생했던 사건 중 상당수 사건들이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건별로 좀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박정희 시대의 안보 위협과 안보적인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전쟁, 6.25 남친전쟁이 휴전으로 접어들어서 1953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3천여 건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과 간첩 침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박정희 시대 때 발생한 거예요. 이 박정희 시대 때 엄청난 안보 위협이 실제 존재했고, 이 안보 위협 속에서 박 대통령은 이 안보 위협을 막아낸 겁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 책무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산업화시켜야겠다. 산업화. 그래서 두 끼 밥도 배불리 못 먹는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경제개발 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업화에 매진할 때고, 또 한쪽으로는 북한에 거듭되는 대남 간첩 공작, 적화 공작을 막아내고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서 바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죠.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이 대한민국을 존재한 이유는 간다 없는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을 막아낸 박정희 시대의 그 안보 요원들, 간첩 사건이라든지 침투를 막아낸 당시 중앙정부 요원이라든지 또 우리 국군 또는 경찰의 대군 경찰들, 또 군의 보안사와 같은 이러한 그 수의 방첩 수사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게 조작이다, 인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락지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 3부에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 박정희 사건의 안보 사건을 어떻게 재평가해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박정희 시대의 안보 사건과 인권 제3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안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좀 차별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 2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박정희 시대 때 가장 큰 안보 위협이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려 3일에 한 번씩 간첩이 침투할 정도였어요. 적발된 것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이 사건이 곳곳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박정희 시대 때 안보 위협이 컸다. 전체 군사 도발과 또 간첩 침투 사건의 50%가 이 박정희 시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씩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인권이 침해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최근 시각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올바른 시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대중 노무현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과거 공안 사건에 대한 소위 재심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 사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줄을 이었는데, 실제 이 박정희 시대 때 이 공안 사건에서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게 자료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총 한 25건입니다. 예를 들면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인혁당 재건이 사건, 또는 그 납북 귀환 후보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건 등 해서 한 25건이 재심 결과 무죄를 받았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박정희 시대 때 1250건의 북한의 간첩 침투, 또 국내 공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25건이기 때문에 재심 무죄율을 보면은 전체 사건으로 보면은 약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는 것, 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지 않는 통계를, 데이터를 갖다가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공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사건 중에 재심 사건을 보니까 재심 때 무죄를 받은 사건이 전체 사건 중에 2%에 불과합니다. 2%.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심 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간첩 사건이나 공안 사건이 조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내용들은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혹행위, 쉽게 말해서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심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적법 절차를, 자, 체포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이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또 체포를 해와가지고 소위 그 구속영장을 갖다 청구해야 되는데 이 기간도 제대로 이행을 못했고, 그 다음 구속 시간 중에 데리고 있을 기간, 이런 기간도 말이죠, 막 마음 임의적으로 막 한 달 이상 넘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수사 절차상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거죠. 이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혹행위를 했다,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시대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당시 남북이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시점에서 당시 이 안보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은 안보를 위해 하는 우리 안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 세력을 잡았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위 그 진술을 받아가지고 안보 위협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 애국이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간첩 사건이나 사성범들은 좋은 말로 일반적 신문 절차에 의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오리발 내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혹행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진술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간첩이나 또 간첩 혐의자나 또는 국내 이 포섭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순순히 자기 이적 활동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한다면 이 가혹행위가 필요 없는데 이 자백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혹행위가 그 당시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적법 절차라는 게 지금같이 이렇게 이 모든 걸 법에 의해서 하는 이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이제 적법 처벌을 강조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때는 긴급한 안보 유해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보 유해 사범으로부터 진술을 받아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안보 유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적법 절차가 사실상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특히 공안 사건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인정이 돼서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근데 지금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식되냐면은 그 당시 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이었다.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안보 이해 사범으로 날조를 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전당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 실체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재심할 때는 이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인지 아닌지는 이것은 후순위입니다. 우선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또 진술에 소위 진정성이 있느냐, 가혹행위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백한 것이냐를 볼 때 가혹행위가 있었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관계는 따질 필요 없이 그것은 무죄라는 것이 재심의 사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량한 사람을 간첩으로 날조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난파되는 간첩들한테 남한 지하당 사건 때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를 갖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교훈 삼아서 대남 간첩 지하당 공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자, 통일혁명당, 인혁당,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고 있어요. 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이 대남 공작의 사례로 북한도 인정한 사건입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우리 국내 운동권이 책을 펴냈는데 그 공안 사건 관련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인정한 사건이에요. 북한도 인정한 대남 지하당 사건을 우리 사법부에서는 재심 결과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건의 실체가 존재하지만은 그 실체에 대한 판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 간첩으로 날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부 소위 항변 요소를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선량한 국민이었는지 북한과 연계된 간첩인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기록에 의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기록 외에도 북한이 인정한 간첩 사건도 자기들이 공작을 해서 지하당했던 사건도 우리 사법부에서는 재심 결과 실체적인 진실은 따지지 않고 절차적인 문제와 가혹행위를 문제 삼아서 무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날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는 소리죠. 2020년 대한민국에서 60년, 70년대 같이 저는 저렇게 안보 수사를 하면서 적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가혹행위만 해가지고 사건을 했다 하면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긴박한 안보적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 끝으로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권, 자유민주 체제에서 최고의 가치가 인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사유로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인권이 어디서 인권 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이게 보장이 돼야지 우리 국민의 생존권, 자유권, 인권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적화돼서 소위 그 북한 김정은 휘하에 이러한 수용 포갑 체제에 빠진다면 우리 국민의 인권이 확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가지고 사이버 해킹을 가지고 특수전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남북회담을 통해서 돌파해서 바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바로 발효가 됐습니다. 많은 분이 평화를 이제 기대했고 통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2년 지난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 일전치도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한테 되돌아온 것은 뭐냐? 김정은 집단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시키는 만행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안보태세가 정립돼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유출할 수 있는 이 안보의 세력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지 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선의에 기대해서 김정은이가 남북관계를 잘 평화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정부, 지금 이런 적반하장격의 북한의 이런 공격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감상적인 안보, 평화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없이는 힘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코 확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그 이전에 당장 눈앞에 닥치는 북한의 대남 안보 위협부터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된다. 바로 박정희 시대 때 잘 막아냈다. 비교적 잘 막아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 박정희 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안보 변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또 산업화, 민주화를 따지면서 안보 변수를 갖다 고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박정희 연구의 총체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당시 박정희 시대 때 이 공안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일부 재심 결과 무죄를 받은 것만 가지고 특수한 몇몇 상황을 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공안 사건 등을 다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이런 일부의 분위기는 분명히 우리가 손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때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안보 위협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대처하는 과정을 연구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교훈을 삼고 이 교훈을 도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또 확보할 것인가, 앞으로 인권을 개선시킬 것이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또 한 축을 담당한 박정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은 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오늘 제 강의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